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레이더와 기중기 그리고 일부 핵 원료에 쓰인 부품으로 추정되는 것들 일본으로부터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주요 전략 물자들이 밀수출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범인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죠. 이 피해 여성이 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궁금했는데 1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불통이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민감한 물자들이 몰래 밀수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근거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물건이 북한의 군사용품으로 버젓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국제 암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범, 일본이었습니다. 도말보입니다. 일본의 군사물품, 사치품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더라. 안보리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엔이 다 금지해놓은 물건들입니다. 예컨대 증거사진 한 장이 지금 있는데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공개할 때 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기는 모습, 화성 12형이죠. 그런데 이 크레인이 자세히 보니까 메이드 인 재팬, 일본 크레인이었습니다. 아니, 일본 크레인이 버젓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운반하는데 북한에서 쓰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군함에는요, 메이드 인 재팬 안테나가 북한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의 제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김정은이 좋아했던 벤츠, 그리고 각종 고가의 술, 유엔에서 모두 다 북한으로 금지한 사치품인데 이런 사치품 수십억 원 어치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 어떡할래요? 잠시 후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뭐를 들고 왔느냐? 급한 물을 끌 수 있는 세계 소재 긴급 물량을 확보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문 닫아야 한다. 위기감이 팽배했는데 일단은 급한 불 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 직후 사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은 급한 세계 물품은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아마도 우회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공수하는 것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전 등에서 하지만 장기화가 될 것에 대한 대비를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이번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경제면 기사 하나 보실까요? 노노 갈등에 현대차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신차죠. 팰리세이드 생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고객 2만 명이 급기야 계약을 취소하는 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출시한 팰리세이드. 출시하자마자 주문이 쇄도해서 현대차 공장들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지금 주문하면 6개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까지 있어서 현대차와 노조 집행부가 공장을 늘려서 추가 생산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문제는 특정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하기로 한 양을 다른 공장으로 나눠줄 수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팰리세이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2만 명이 계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에 오늘의 하플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이 김대리, 이거 연애하느라 일 안 하냐? 이런 부장님, 이제는 오늘부터 큰일 납니다. 내일부터는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미스 김, 일 너무 하느라 연애 안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다 인격 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처럼 피해자 증언의 무게가 쏠린다는 거죠. 이제 피해자가 부하 직원이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내일부터 법이 또 바뀌는데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 합의한다 하더라도 최소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내일부터 아청법이 개정된 게 시행됩니다. 강제 추행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주 중하게 처벌한다라는 겁니다. 가출한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경제적 빈곤을 성인이 이용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청법 제대로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간만에 국회 잘했어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죽창가를 언급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데 민정수석이 감정적으로 이른바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다라는 날선 비판들이 조국 수석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적반하장, 일본을 향해서 문자를 쓰자면 적반하장, 더 붙이자면 도유분수. 일본의 적반하장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3번,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피해 여성이 13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강지환의 집에서 그 전화가 13번 안 터졌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보도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맞대결인데 쌀딩크라고 불리는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과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맞대결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죠.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본에서 레이더도 들여오고 일본에서 기중기도 들여오고 급기야 일본에서 벤츠, 사치품, 술까지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북한이 말입니다. 그간 일본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야, 한국 의심스럽다. 북한으로 몰래 빼주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그래 왔습니다. 그 증거들이 몇 개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무인기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발칵 뒤집혔어요. 2014년 3월. 그때 저 당시에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백령도 북한 무인기,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한 바퀴 돌고 갔던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담당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취재했던 기억에도 북한이 쏘아 올린 저 무인기 안에 일본산 카메라와 일본산 RC 수신기가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아니 어떻게 북한으로 일본산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들어가지? 공식 수출은 불가능한데? 라는 문제점을 저도 2014년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일본에서 들여온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 무인기 다 군사용품이에요. 두 번째 증거, 2015년 2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때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에 저 군함 레이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저 레이더, 메이드 인 재팬. 일제 군함 레이더가 버젓이 2015년에 북한 군함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유엔이 금지했기 때문에 일제 레이더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냐? 불법적인 통로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증거. 2017년 비교적 최근입니다. 5월 북한이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유엔 제재로 불법이에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안 되는데 그때 기중기가 한 대 동원됩니다. 북한 방송이에요. 그 기중기, 지금 보고 계신 기중기인데 메이드 인 어디겠어요? 재팬이죠. 일본이에요. 어떻게 들어갔냐는 겁니다. 이거 못 들어가요. 불법이에요. 일본이 오히려 군사용품까지 북한에 불법 수출하고 있었던 증거들과 정황들이 속속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탔던 벤츠도 일본에서 불법 수출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이건 누가 잡았냐? 유엔이 잡았습니다. 일본이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유엔 보고서에 지적이 돼 있는 건데 화장품, 담배 1만 개비. 와, 담배 엄청 들어갔네요. 이거 다 사치품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으로의 유입은 금지한 겁니다. 사케 12병, 비싼 사케예요. 중고 피아노 93대, 렉서스, 벤츠 등 고급 승용차 18대. 일본이 북한으로 다량 수출한 사실을 유엔이 확인해서 이게 제재 위반이다라고 보고서까지 써낸 게 오늘 포착이 다 됐다는 겁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그래놓고 어디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내주고 있는 주요 전략 물자에 대한 무역 제재 이 건으로 한일 간에 제일 뜨거운 거는 직접적인 대화는 없습니다만 국제 사회에서의 누가 과연 신뢰가 높으냐, 어떤 나라가 더 신뢰가 더 높으냐에 대한 여론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일 먼저 일성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 잘못된 전략물자를 줘서 저게 군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야겠다. 이런 식의 운을 띄우고 냄새를 피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저렇게 무인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기중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미사일에 쓰이는 도구까지, 레이더까지 모두 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세탁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 지금 나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전에 일본의 적반하장, 일본스러운 저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쭉 잘 양국 간의 관계가 잘 돼서 이게 무난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런 일들을 일본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런 일을 했다라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게 여러 조사, 유엔 보고서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일본의 우익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에서도 저런 거를 2000년 말에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과거 기억을 해보니까 2000년 중반쯤에 제가 인천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예. 때 평양을 며칠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북한 관계자들이 이제 답방을 해서 우리나라에 답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시 축전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 관계자들이 인천에 와서 박정하 대변인 만난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전 평양을 갔었고 저를 담당했던 아마 그 정보원이죠. 북한 정보원이? 북한 정보원이 2년 후에 전 인천을 다시 왔을 때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북한 공정원이. 그래서 따로 만나서 한 20분 정도 호텔 예. 위에서 이제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아래에 있는 친구였고 그래서 평양 갔을 때 이것저것 편의를 많이 봐줘서 제가 열심히 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엔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되는데 형님 혹시 쓰던 노트북 있으면 하나 구해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공정원이? 네. 예. 노트북을 하나 사줄 만한 형편도 안 됐고 이게 과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결국엔 안 해줬습니다만 몇 년 후에 저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노트북 갖고 얼마나 유도 미사일 기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그걸 갖고 예. 유도 기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자식들이 이런 거 하려고 노트북 달라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식들의 이 양면적인 예. 얼굴에 대해서 참 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밝혀진 겁니다. 예, 북한과 일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거래 경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드는 대목인데요.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그때 2014년도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냈을 당시 그 카메라 안에 청와대 주변까지 찍은 사진이 고스란히 발견돼서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그것도 일본 카메라였다는 거예요.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사실 대한민국 도처에서 이런 무인기가 발견됐던 사건이 2014년도를 비롯해서 그 당시 대한민국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고요. 가다가 쭉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찍고 돌아가다가 아마 연료가 다랬는지 중간에 이 낙하됐던 부분들을 발견했던 적이 다 기억날 겁니다. 이 주요 핵심 부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RC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리모트 컨트롤, 이 내용들을 조정하기 위한 핵심 부품들은 결국 일본산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목 놓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또 살인가스 얘기하면서 에친가스 수출한 거 너희들이 전용한 거 아니야? 라고 독가스 테러, 독가스의 원료까지 우리가 뭐 수출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들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했고요. 더군다나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이 VX라고 하는 화학물질, 독성물질로 잔혹하게 암살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이러한 물질을 전용하게 만든 게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물자가 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일본에서 먼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박정화 대변인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 다 설명해 줬지만 저는 앞서 나왔던 것 중에 그 IRBM이라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로 떨어지냐면 중거리 발사하는 미사일은 일본 본토로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크레인이 어디서 왔는 거 살펴보니 그 일본에서 수출한 거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돌직구 오늘 보도 나가면 일본 국민들도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우리를 향한 미사일 발사 크레인에 어떻게 메이드 인 재팬 크레인 기중기가 쓰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북으로 이 제재,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재를 위반해서 들어간 것이 있다면 제3국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한번 다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에서도 무리한 주장 이전에 과연 북의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군사적인 도발에 혹시나 관여하게 됐던 내용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급기야 국제 핵암시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핵암시장 어떤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무기가 일본의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제3국 핵암시장 파키스탄을 말합니다. 경유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가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또 여당 핵심 의원 나왔으니까 박용진 의원님, 국제 핵암시장 이게 어떤 겁니까? 관련해서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그러니까 완성된 핵무기뿐만이 아니라요. 핵무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 소재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연구용으로 쓰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 루트에서 이렇게 이탈해내는 거죠. 이제 따로 빼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밀거래되는 용어를 얘기를 하는데 핵무기 자체가 밀거래되게 되면 큰일인데요. 큰일이죠. 그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북핵무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제 우라늄을 어떻게 농축하는 이런 것들은 다 북이 지금 그 영토 내에 가지고 있는 핵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다 생산해내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핵물질, 핵 관련한 암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무기와 관련돼서 그 핵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뽑아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미 비공인 핵 보유국가인 파키스탄, 인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아니겠느냐. 특히나 파키스탄의 핵무기 아버지라고 하는 칸 박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북한 쪽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란과의 그 미사일 서로 밀거래, 기술 거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아마 저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이제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 가장 우익 신문입니다. 대한민국 안 되는 거 가장 좋아하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서조차 일본에서 지금 그 핵 관련 물질들이 새고 있고 핵 암시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북한 쪽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백색 국가에서 그 제외시킨다 그리고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일본의 이야기가 별로 자기 발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일본 내부의 이제 예. 태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이제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그 쌀 있잖아요. 쌀은 우리 학생들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육용으로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군인이 먹으면 이게 이제 군수품이 되는 거예요. 불량미가 되는 거죠. 불량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 핵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용되지 않도록 서로 국가 간에 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이렇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함을 정확하게 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도하는 이유는 자, 일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산 물품 사지 맙시다. 일본 싫어합시다. 라는 취지가 아니라 저쪽에서 공격해오는 허위사실, 가짜뉴스에는 우리가 팩트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되 대응할 것과 대응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과 차분할 것을 구분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핵심 물품 3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함무 변호사님, 네. 이번 출장에 성과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죠.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취하자는 반도체 핵심 부품에 있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라면 그야말로 기업의 사원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그 모 언론에서 확보했다는 보도에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었지만 이후에도 여러 보도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것은 이것은 산업용 민수용이 명확하니까 절차를 좀 간소해달라는 편의를 봐주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이렇게 일시적인 해프닝이라든가 아니면 잠정적인 조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해서 그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TV 등 여러 가전제품에 있어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더 비상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왜 친구에게 내가 강지환 배우 집에 감금돼 있다, 도와달라라고 메신저를 보냈던 걸까?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조금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지환 피해 여성들,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성범죄의 피해 여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왜 112 신고하지 않고 지인에게 했느냐라는 의문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들 측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2 지인 포함해서 13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강지환의 집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아니 왜 애초에 집까지 따라갔냐. 그게 잘못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피해 여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술자리 자체가 이 강지환 씨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다 함께 스태프들이 있다가 중간에 일부가 떠나게 되다 보니까 남게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떻게 13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불통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궁금증이에요. 피해 여성 한 명이 강 씨 소속자 관계자와 지인에게 13차례 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된 것, 배신이 실패한 기록이 확인됐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피해 여성들 진술이 일정 정도 사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보면 통화가 1초라도 되면 그냥 파랗게 뜨고 발신이 실패될 때는 빨갛게 뜨거나 아니면 전화기 모양의 빗금 가 있는 표시 뜨잖아요. 그게 13번 떴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성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친구가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터지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변함무 변호사님, 이 1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터지지가 않았다. 이게 지금 공식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피해 장소가 지하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하에 또 뭐 여러 집안에 여러 가지 고급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볼 때 또 이 집 자체가 어떤 약간 좀 외곽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지국이 좀 드문 외곽이었었고 지하였고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전파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발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초반서부터 이제 왜 친구를 통해서 신고를 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아마 경찰에서는 분명히 수사를 했었을 겁니다. 왜 그럼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13번짜리 그 이서운 전화를 했었는데 발신이 되지 않아서 친구에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개방 와이파이가 마침 잡혔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뭐 SNS를 통해서 지금 도와달라. 그래서 친구한테 신고를 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에서는 아마 이번의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라는 판단할 때도 뭔가 초반부터 13번이나 이 여성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을 초반에 경찰이 확인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김병현 박사님, 이게 주요 통신사가 3개잖아요. 뭐 물론 뭐 제사, 제2의 통신사들도 있지만 그런데 저 지역에서 특히 강지환 씨의 집에서 주요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 저녁 술자리가 있어서 지하에 있는 한 바에 가서 같이 술자리를 가지는데 한 옆에 있던 지인이 전화가 안 터지니까 결국은 와이파이를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메신저를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뭐 수도권이더라도 건물 지하나 아니면 좀 수도권의 외곽에는 그 통신사에서 그 통신 장비를 설치해 놓지 않으면 아직도 안 터진 게 있다. 맞습니다. 지금 강지환 씨의 자택이 경기도 광주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피해 여성의 통신사 핸드폰은 터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술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날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 드라마 촬영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부터 이 강지환 씨의 집을 보게 되면 이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술자리를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 해당 여성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가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미 그 정도 밤 늦은 시간이 됐으면은 술이 어느 정도는 많이 취해서 강지환 씨로부터 위협에 대한 느낌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일이의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전화가 터지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친구 지인에게 SNS를 보내서 다급하게 신고를 요청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참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위급한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아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와이파이도 없었다면 신고조차 못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강지환 씨의 집에서 술자리가 시작됐다. 여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른 방송 매체에서 강지환의 집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바로 이 집인데 살펴보시죠. 자, 강지환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바예요. 한 방송 매체에서 MBC죠? 에서 강지환 씨의 집을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 이게 강지환의 집이다, 가정 집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본다면 그냥 뭐 여의도 모초에 있는 진짜 고급 바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저 그냥 가정집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저 뒤에 있는 게 술인가요? 아이쿠야. 저기 강지환 씨 자기 사진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이나 고급바 뭐 이런 데로 이야기해도 뭐 다 믿겠는데요. 실제 집에 저렇게 돼 있다. 저분이 혼자 사시는 분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면 저 바를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파티를 위해서나 혹은 지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 때는 뭐 어떤 의도로 저걸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시설 자체가 뭐 대단하네요. 이 장소에서 현재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셈이 되는 건데 강지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허나 소장님 이미지 전략하시니까 지금 오빠로서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오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연예인의 이미지 전략 측면에서
피해자가 불편한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종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 네, 저는 방금의 전략적인 단어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선은 팬들이 거봐 미안하대잖아. 그리고 그동안의 오빠를 그리고 우리 그 강지환 씨를 좋아했던 팬 입장에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기본적으로 오빠라던가 동생이라 그러면 친밀하다는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죠. 예. 근데 성추행을 하고 나서 남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뭐죠? 합의에 의해서. 내가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빠 동생 사이였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긴 피해자와 가해자예요. 지금 강지환 씨는 가해자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동생들에게 오빠가 미안해라고 말을 하는지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오빠 믿지 마라. 오빠 믿지 말라고. 라고 말하는 이유 그런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20대들 30대가 오빠가 말이야 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강지환 씨 40대예요. 40대가 후배들에게 오빠가 미안해라고 하는 자체도 어쩌면 꼰대적인 접근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 수장님 분석대로라면 가정이지만 강지환 씨가 뭔가의 의도를 갖고 사과를 하는 장소에서도 의도를 갖고 지금 저런 표현을 썼다. 오빠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범죄의 경우 사실은 저런 상황이면은 내가 잘못했다. 이 성폭행, 성추행 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싹 빼고 나머지 뭐 지금 같이 그 피해를 당했던 여성들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댓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오빠로서 미안하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그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 연예인으로서 쟤는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이미지는 보호를 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될 성폭행,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강지환 씨가 아직도 이 다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이거는 나중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법원에서 이제 그 다툼을 할 거고 나머지 부분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만 국민한테 그냥 그대로 남기 위해서 앞에 성폭행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뒤에 오빠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댓글 통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전략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분 분석 들어보니까 확실히 변호사님, 변호인의 조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변호의 조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 자체는 이제 박정환 대변인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어쨌든 내 팬들이 너에 대해서 가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미안하다라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시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아마 조사 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볼 때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을 볼 때, 세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상당히 개연성 있게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전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럼 프로젝트는 당연히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느냐라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것 같고요. 강지환 씨 입장에서는 피해자들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 있고 구체되고 명확하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낸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양형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에 미안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오히려 더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예, 강지환 씨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쌀딩크와 히딩크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쌀딩크와 히딩크가 맞붙으면 누굴 응원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중국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진검승부를 겨루게 됐습니다. 사제지간의 대결이 되는 셈입니다. 쌀딩크 박항서, 히딩크와 9월 사제 대결을 한다. 재밌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기분 좋은 소식이죠. 9월 8일 중국에서 친선 경기를 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사실은 중국 대표팀을 현재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박항서 감독이 역시 또 베트남의 U22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최근에 베트남 내에서 재계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겪은 것 같은데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기량으로 늘 그래왔듯이
베트남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려고 기대가 되는데 또 히딩크 하면은 또 한때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을 4강 신화 자리에 올려놨던 원조 또 우리들의 감독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절반, 그래도 박항서 감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절반, 한 절반. 지금 둘 중에 누굴 응원해야 할지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박항서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히딩크 감독님은 제가 지도자로서 다시 변신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베트남 감독님께서 중국 대표팀 감독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베트남 축구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히딩크 감독님한테 또 경기를 통해서 배울 게 있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헌호 소장님, 박항서 감독과 또 히딩크 감독 두 분이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 때 감독 코치 관계였잖아요. 네. 사제지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제보단 동료였을 것 동료. 같아요. 동료였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누구를 응원해야 하나.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을 응원을 해야겠죠. 어. 여러 가지 진짜 고민이 될 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것은 예. 너무나 트렌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레이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라는 건 실버 세대, 머리가 하얀 예. 사람, 그런 사람들의 르네상스 시대다. 그레이 르네상스. 네, 그런 시대다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히딩크 감독이 73세 그리고 박항서 감독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 두 분이 저 중요한 자리에서 만나는데 진짜 청년처럼 만나셔서 노병은 저렇게, 죽지 않는다. 네,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벌써부터 그 응원할 마음으로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은 또 축구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강북구에서 공중 차신 우리 동네 축구 해설위원 박영진 의원님. 예. 히딩크와 박항서 두 분의 얘기를 하면 2002년도 월드컵 주요 장면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조금 서운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박항서 코치는 우리 팬들도 잘 몰랐던 분이죠. 저분이 의무 담당이냐, 예. 체력 담당이냐, 누구냐? 이런 얘기가 있을 그 당시에는. 였고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폴란드전 첫 번째 경기죠. 그때 황선홍 선수가 첫 골을 넣습니다. 첫 골을 넣고 대한민국의 그 2002년 대회 이제 첫 골이고요. 폴란드전을 반드시 이겼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감격스러운. 그러면서 선수들이 막 그 황선홍 선수에게 세레모니하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황선홍 선수가 다 비켜. 싹 비켜오면서 그 선수들을 쭉 가르고 벤치로 뛰어갑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앞으로 뛰어나왔죠. 근데 히딩크 감독을 패싱하고 히딩크 패싱이었다. 바로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들어가서 바로 이 장면이죠. 예, 그리고 끌어안고 박항서 코치에게 모든 이 영광을 다 돌리는. 그리고 저 번쩍이는 머리에 키스까지 남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고 선수들은 그쪽으로도 뭉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외로이 남은 지금 저 모습. 예, 히딩크 감독이 살짝 물을 먹었죠, 저 때. 쓸쓸히 지금 벤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애들이 나한테 왜 이러냐. 예.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보는 국민들도 첫 골을 넣어서 기쁘긴 했는데, 저 장면에 약간, 이렇게 어리둥절했고요. 본인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때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저 때 M1 다른 선수, 자기에게 하이파이브도 아무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M1 선수 한 명 이렇게 등짝을 때리고 대신 예.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박항서 코치가 그게 좀 미안해서 히딩크 감독이 그런 게 아니다. 나하고 황선홍 선수하고 이렇게 서로 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풀어주기도 했고 그 뒤에 그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박지성 선수가 그냥 와갖고 애처럼 우리 히딩크 감독에게 매달리는 덕분에 많이 풀어졌다. 네, 그런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박지성 선수가 그 다음 경기 때 네, 그렇습니다. 달려와서 이번에 박지성은 그 유명했던 히딩크 감독에게 거의 두 다리까지 번쩍 들려서 안겼던 그 장면인데 저때 박지성이 히딩크 감독한테 안기니까 옆에서 박항서 코치가 그걸 보면서 야 지성이가 날 살렸다 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던 후일담도 있어요. 그때 또 재밌었던 건요. 박지성 선수가 저때 한 명을 제치고 골을 넣습니다. 예. 제쳐진 수비수가 지금 대한민국의 축구대표팀 감독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고요. 지금 또 하나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면 한국과 일본이 오랜 스포츠, 정치, 문화, 지금 최근에 경제로도 수적 관계잖아요.
중국과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꼭 한일 관계 같다. 그렇습니다. 아주 인적적 감정도 안 좋고요. 또 뭐 68년, 69년도인가에 중국이 베트남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감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도 영토 분쟁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도 아마 한일 간의 친선 경기는 없다. 무조건 단두대 매치다. 지는 쪽 감독은 무조건 모가지다. 네, 이런 것처럼 저기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친선 경기라고 하지만 양쪽 감독 모두가 아마 그 본인의 운명을 거는 사생결단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좀 재밌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갈등은 자 박정환 대변인. 저는 히딩크 감독도 너무 좋고 우리 박항서 감독도 너무 좋거든요. 그럼 전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옆에 두 분 중에. 히딩크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이나 다 대한민국 출신 감독이고 대한민국 축구가 길게 쭉 뻗어 나가는 거니까 둘 다 응원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런 관계나 그리고 국민들한테 열광을 주었던 그동안의 그 감동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는 여전히 그래도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팀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로 이제 결혼해서 오신 베트남 아내분이 또 정말로 나쁜 한국인 남편한테 3시간 동안 폭행당했던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번에는 우리 베트남 팀이 조금 더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좀 응원하는 여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좀 연봉 재계약과 관련해서 최근 곤란한 일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재계약 협상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는데 DJ 매니지먼트예요. 박 감독을 위해 베트남 축구협회에 재계약 협상 관련 유보의 시간을 공식 요청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 내부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요구했다라는 설이 한번 일었는데 박 감독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다친 모양이에요. 베트남 현지 언론은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청했다. 14억의 연봉을 요구했다라는 추측성 기사가 나가니까 박 감독이 섭섭하고 불쾌하다. 돈 넘은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나랑 베트남이 어떤 관계인데 지금까지 내가 많은 돈을 받아왔느냐라는 섭섭함을 표출하고 결국에는 재계약 협상까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인데 김현 박사님 좀 안타깝네요. 베트남 언론이 조금 과하게 보도한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야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연봉을 줘도 아끼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박항서 감독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베트남 이 축구협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먼저 박항서 감독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중국과 베트남의 친선 경기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친선 경기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내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있게 되는데 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태국에서 아시아 축구연맹의 22세 이하 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일본을 제외한 3개 국가, 16개국 경기에서 3개 국가만이 이 도쿄올림픽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베트남 축구 입장에서는 올림픽 출전이야 정말 과거에는 꿈도 꾸기 어려웠던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 팀의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베트남과 가장 축구의 경쟁 국가인 이웃나라 태국이 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영입하겠다고 대한민국의 황선홍 선수, 윤정환 선수 등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의 축구를 그대로 이끌어왔던 박항서 감독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 하나하나로 박항서 감독과 그리고 베트남 간에 어느 정도 중간에 상처가 있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베트남 이 축구협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다해주는 것이 서로의 관계, 그동안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베트남 축구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그 베트남 언론에게도 좀 섭섭한 게 박항서 감독이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 연봉 치고는 상당히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직을 수락해서 정말로 빠빠 리더십, 아빠처럼 아이들 챙겨가지고 이 정상 자리에 올려놨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박 감독은 서운한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한 베트남에서도 우리 박항서 감독을 얼마나 사랑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 돈 문제를 가지고 또 제대로 된 사실도 아닌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 박항서 감독의 평판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가들이 평판을 평가할 때 가장 기초를 잡는 것이 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도 그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걸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예. 박항서 감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의 정체성이 어떤지 분명히 베트남 국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히딩크와 함께 있을 때도 여기 달려가 주니까 박지성 선수가 달려가 주니까 안도의 이 표정을 짓는 정말로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착한 박항서 감독이 서운하다, 섭섭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박항서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미안해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의 고마움을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결국 이제 재계약 협상이 중단됐는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계속해서 감독으로 남아 있을지 여부도 저희들이 계속 취재해서 향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변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호감 있고 남녀가 손을 잡았어도 이 기습 키스는 추행이다라는 대부분의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영화 한 장면부터 보고서 이 사건의 전말을 보겠습니다. 손예진 씨와 정우성 씨가 주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 영화죠.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아시면 우리 책임입니다. 안 마시면? 거리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사랑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이게 강제 추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이제 영화도 좀 많이 바뀌나요? 이번 판례로. 일부 용인한 관계라도 키스는 추행이 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5월 여성 A씨 30대고요. 직장 동료 B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남성이 유부남이에요. 여성 A씨가 술자리 후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팔을 끌어서 기습 키스를 했다.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이 여성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성이 추행이 아닌데 추행이라고 했다라며 여성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둘이서 4시간 동안 술 마시고 그 후 산책도 했다. 여성이 남성에게 호의적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CCTV에 나온다. 손도 잡지 않았느냐.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있다. 1심과 2심 모두 여성 A에게 이건 무고다 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다 뒤집혔어요. 반전입니다. 대법원 서로 호감이 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이다. 손을 잡았다고 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서 입맞춤까지 여성이 동의한 것은 아니며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하거나 동의를 넘는 신체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라며 서로 호감이 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이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여성의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회사 선배가 손목을 잡고 끄는 행위를 바로 뿌리치지 못했던 어떤 이 상황을 두고 더 심한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 교수님, 네. 1, 2심은
여성이 아유 뭐 호감이 있었네, 무고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고 아니다, 강제추행이다, 뒤집었어요. 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이 아까 조금 전에 영화의 일부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네.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술 마시다가 키스를 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앞에 영화 내용하고 뭔가 좀 혼동이 있지만 앞에 내용은 서로 연인 관계에서 키스를 하는 거고요. 이 지금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와의 관계는 뭐 애초에 남자는 정규직 기자였고요. 방송사. 그리고는 여성의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외주에서 온. 그러니까 파견 직원이 이제 그 정규직 뭐 선배와 술을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애당초에 나오지 않았겠죠. 예컨대 위계나 위력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술자리가 이루어졌고 그런 와중에 만취해서 둘이 이제 CCTV에 잡힌 장면은 둘이 다정하게 걸었다.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CCTV 바깥에서 한 키스를 놓고 지금 이제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뭐 허용되는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성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도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리고는 지금 이제 그러면 키스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느냐, 전혀 물어보지 않았죠. 물어보지 않았다. 네, 동의하지 않은 키스에 대해서 추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2심의 판결이 잘못된 거다. 뭐 상당 부분 이제 입증하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추행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건 무고죄로 다시 맞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고에 대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성이 무고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그 상대방을 무고할 작정으로 안 한 키스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뭐 안 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입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입증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못 내린 판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변한봉 변호사님, CCTV에 보면 두 분이 이제 손을 잡는 장면도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남성의 주장은 아니 사귀는 아니지만 손을 잡고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뭔가 분위기가 다정하게 무르익는 상황에서 물론 내가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만 입맞춤을 한 거다. 네. 여성의 입장에서는 손을 잡았을 수 있지만 내가 입맞춤을 허락한 건 아니다. 지금 이게 지금 둘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남자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저 남자와 뭐 썸을 탄다거나 그 이상의 발전된 관계가 나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직장 상사이고 또 자신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특히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정 소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과 유부남인 그 남자와 사귈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과 더 진전된 관계로 나아갈 생각까지는 없었다. 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같이 술을 마시거나 옆에 동행해 주는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 여인의 아마 내면적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1심과 2심 수사기관에서 볼 때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폭행과 협박, 위력을 행사해서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슬쩍 손으로 잡아니까 끌려왔다. 그리고 키스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날 제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강제력에 발동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1, 2심에서는 예,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내가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다 어쨌든 내가 회사 관계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 못하지 않겠느냐. 회사를 그럼 관둘 각오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고죄 고소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볼 때는 이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위치 차위, 그 다음에 남성이 이후에 했던 행동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는 직장 선배로서 그야말로 최대한의 예의는 지켜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 사람과 뭐 더 이상 진전된 과거로 나갈 의지는 없었다라는 여성의 의지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법원의 마지막 얘기를 보면 서로 호감이 있어도 키스는 추행이다. 네. 만약에 이 남성이 유부남이 아니었고 A와 B가 똑같이 사귀기로 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가정하에 서로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만약에 남성이 키스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강제추행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 키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사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아까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사실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사귀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이 존재하잖아요. 마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없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기습, 키스는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거니까 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사실은 변한봉 변호사님, 저희가 영화 몇 장면을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들은 강제추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보면서 판단을 좀 해주시죠. 자,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 이번엔 남녀의 역할이 좀 바뀐 거예요. 두 분이 안 사귀는데 임수정 씨가 지금 자는 공유를 바라보다가 기습 키스를 지금 하는 요 장면. 자, 과연 이것은 강제추행인가 아닌가? 그리고 영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서 황정민 씨와 엄정화 씨가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강제 키스를 하는 이 장면은 과연 강제추행인가 아닌가? 변함 변호사님, 조금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군요.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다라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가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 같은 경우 흔히 수사기관에서 바라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힘도 세긴 한데 남자가 여자한테 성적 추행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인식도 기재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자분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엄하게 내 의사는 당신과 어느 정도 호감 가는 선까지 유지하고 싶은 거였고 그 이상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상의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인정한다면 남자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겠죠. 김종욱 찾기라든가 아니면 내 생의 아름다운 일주일에 있어서 상대 여자 배우가 아리따운 여자 배우가 자신에게 성적 접촉을 한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실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일반화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또 단정을 지면 안 돼요. 그렇군요. 요즘 또 위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남성분이 나는 아직 저 여성분과 내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니고 좀 더 아른 후에 진전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좀 수사기관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남자든 여자든 예쁘다고 해서 이 기습, 강제 이게 용인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해 없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화의 장면들은 그럼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지금 이 장면만 놓고 보자면 이거는 상당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건 범죄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영화에서는 둘이 결국은 사귀는 관계들이잖아요. 다. 잘 됐어요. 네, 잘 됐고 애당초에 사귀는 관계였고 뭐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 용인이 되니까 일단은 김종욱 찾기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한밤을 같이 보내게 된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지금 직장 내에서 상호관계에서 전혀 아래 이제 직원들은 거절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아주 위계나 위력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습키스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 나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분해서 분간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의사를 물어보라. 그렇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야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왜 또 물어보냐.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미법 국가의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성적인 접촉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의를 묻지 않는 거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의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우리 경우에도 잘못된 규범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사건과 함께 살펴보시죠. 고유정의 가방, 그런데 경찰이 지나쳤던 고유정의 가방에서 수십 장의 지퍼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29일 충북 청주 고유정의 집에서 한 달 넘게 방치됐던 고유정 가방에서 지퍼백 수십 장과 일회용 물티슈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지퍼백을 많이 갖고 다닌 적은 전혀 본 적이 없고 항상 갖고 다니던 가방인데 이렇게 많이 지퍼백이 나온 적은 없었다. 19번은 고유정이 그 가방을 갖고 다녔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압수를 안 하고 그냥 갔더라. 라는 문제 제기를 고유정의 현 남편이 한 거예요.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신을 담기엔 지퍼백이 작기 때문에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재 답변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 남편이 아마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유정의 19번을 들고 다닌다는 그 가방, 고유정의 자택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다. 경찰이 증거물로 채택을 안 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수십 장의 지퍼백이 나왔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어요. 글쎄, 지퍼백도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정도로 상당 부분 뭐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그 내용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핸드백 안에 지퍼백을 넣고 다니는, 여러 장을 넣고 다니는 여성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초등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수거를 해갔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퍼백이 뭐 한 5개, 6개라면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수십 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저도 핸드백에 저런 게 없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유정의 열에 9은 들고 다니는 핸드백도 압수를 안 하고 고유정이 썼던 그 컴퓨터가 3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의 하드웨어만 그 압수를 하고 하나는 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편이 압수수색이 초등 단계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뭐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이제 주장이라고도 보입니다. 예. 이 심리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고유정이 범행 당시에 본인이 살해한 전 남편과의 이 커플링을 가지고 있었고 궁금한 게 이혼한 남편의 커플링을 왜 보관하고 또 그걸 본인이 계획한 범행 현장에까지 가지고 갔을까? 이 범죄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획 그 살인을 입증하는 중대한 증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뭐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심정적으로 봤을 때 전 남편과의 뭐 영원한 관계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걸 애당초에 제주도에 내려갈 때부터 차에다가 커플링을 뭐 들고 들어간 건 아니냐 뭐 이런 종류의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지퍼백에 모아놓고 보관을 장기간 동안 하는 그런 습벽은 틀림없이 고유정에게 있었으니까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거된 증거물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측면은 있겠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마도 변원부 변호사님 고유정에게 그런 습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습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범행 현장도 사진으로 다 찍어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과학 수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장갑을 끼고 딱 넣어서 그 지퍼백 안에 보관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고유정이 커플링, 사진, 편지 이런 것들을 지퍼백 안에 보관해 놓는 일종의 습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집요하고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 면이 들기는 하는데, 그냥 다만 지퍼백 하나로 이제 너무 많은 상상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고유정의 입에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저도 한번 참관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책 한 권 한 권 페이지까지 확인해가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초동수사에 있어서는 좀 평상시와는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경찰의 초동수호 미비가 결국 이런 계속 이제 억측과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경찰이 좀 반성해야 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하플은요, 미국 루이지애나에 큰 폭풍이 강타했다는 소식인데 그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 사진, 세 번째는 팰리세이드인데 네 번째는 이제 조국 수석과 유승민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올해 첫 허리케인급 폭풍 베리가 미국 남부 지역의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강풍에 지붕은 하늘로 날아가고 거센 비바람에 제대로 서 있기란 불가능. 이로 인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긴 것은 물론이고 7만 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치는 용오름 현상까지 이렇게 발견된 만큼 엄청난 폭풍이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지금 용오름의 모습 선명히 보이시죠? 정말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했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It's not far from coming on the road, and within a few hours, this road will probably be unpassable. For me, it was a danger zone. I'm surrounded by a lot of trees, and I was just informed that a tree fell on the back part of my trailer. 이로 인해 폭풍 영향권인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에는 비상 상태가 선포됐고 주민들도 대피를 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 베리는요, 최대 풍속 100km를 웃돌며 한때 1등급 허리케인급으로 발달, 내륙으로 이동하며 천천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초긴장 상태인데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범행 수법이 참 잔인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고양이의 뒷다리를 잡아채 수차례 패대기를 치고 무참히 짓밟기까지 이렇게 고양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바로 옆 숲을 뒤에 버리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한 것까지 봐서 명백한 계획범죄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 숨진 고양이는 2살 된 자두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주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주인에겐 가족 같았을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향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주인 있는 고양이에요. 반려묘, 누군가인 가족인데 이름도 있어요. 자두. 생명 있는 이 짐승을 말 못한다고 무참하게 패대기 치고 발로 밟아서 결국 죽게 만든 이 남성의 행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 돌직구에서는 좀 화면을 좀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는데 기존에 제가 직접 사진을 보고 나서 동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아이들이요 고양이 인형 갖고 놀 때도 저렇게 하면은 제지시켜요. 예, 그 아이의 그 성품 문제도 있고요.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물 인형 갖고도 저렇게 하기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고양이를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이제 고양이라던가 강아지라던가는요. 같이 지금 이름도 있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두. 예. 근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할 짝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에게 저러한 잔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좀 찾아봤더니 저희가 이 처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도 화성시에서 2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의 벌금만 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1인 가구가요. 2017년 조사에 따르면 28.6%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젊은 층이든 어르신들이든 고양이라던가 강아지라던가 함께 반려할 수 있는 동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냥 동물이 아니고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살해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벌금으로 끝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벌됩니까? 변함 변호사님. 최근에 동물 학대에 관해서 법률이 많이 좀 개정이 돼서 형량이 중요해지긴 했었는데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재물 손괴라서 사실 동물도 재물이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 손괴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저 동물이 너무 싫다 해서 그 동물을 괴롭혀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동물 학대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저 동물을 죽이고 말겠다 해서 뭐 어떤 흉기를 통해서 그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한다면 차라리 재물 손괴가 더 형량이 중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학대의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 동물을 죽여버리겠다는 목적이니까 또 그 와중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 재물 손괴가 되기 때문에 형량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동물 학대로 처벌하는 게 좀 더 본인의 심정에 맞긴 하겠지만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볼 때는 재물 손괴로 했을 경우에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벌어진 이 고양이 잔혹 살해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하풀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아니, 지금 주문해도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출시와 동시에 없어서 못 파는 차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 구매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구매를 포기한 고객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1년 후에나 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계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 때문인데 국내외 시장에서 밀려있는 주문만 5만 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현대자동차가 노조에게 증산을 요구했고 노조 집행부도 좋다. 우리가 노사가 한마음으로 생산 늘리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 측이 다른 공장에서 그래도 물량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생산하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장에서 생산량을 2개 공장이 나눠 가지면 임금이 간소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좀처럼 공급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2만 건의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불황 속에 모처럼 히트를 친 차를 내놓고 노조원들의 목리 탓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업계에선 기가 막힐 노릇. 급기야 현대자동차 노조 간의 노노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노조원들의 이기주의를 향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팰리세이드, 김弁박사님, 네. 제가 돌직구쇼에서 특정 브랜드의 특정 상품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피하라는 목적도 아니고 일종의 어떤 노사 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산업의 근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10년까지 다 팰리세이드라고 공개를 하는 건데 제가 파리 연수 갔다 와서 재계 담당 기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출입 팀장이어서 현대차 이제 기아차 내부에서 이제 국내 차는 현대 기아차밖에 없잖아요. 순수한 국내차. 네. 그래서 업계가 이제 자동차 침체, 중국이 이제 현대차 쫓겨나고 그런 과정에서 간만에 뭘 하나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들었던 게 팰리세이드. 네.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출시되기 전에 가서 이제 자동차 팀장으로서 이제 견학을 했었는데 차를 상당히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웬일인지 현대차에서 가격도 저렴하게 옵션을 안 하면 가격 기본 옵션 3천만 원대로 책정을 해서 이건 인기가 많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시되고 나서 사상 초유의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거를 생산 못한다. 이른바 대박을 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현대차가 중국에 얼마나 많은 공장들을 증설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 이 사드 여파 때문에 현대차가 가지게 되는 이 매출에 대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팰리세이드 모델이 나왔는데요. 우리 김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팰리세이드를 선보이고 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계약이 줄을 잇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량들을 더 신속하게 쏟아내야 되는데 지금 계약해서 1년 뒤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김진 기자 같으면 계약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뒤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포기한 계약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면 내년 추석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년이라는 기간이면 대한민국 자동차에 대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서를 쓰고 나서 1년 뒤에 받는다는 것은 선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4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물량을 다 쏟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만들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4공장에 있던 것을 이 공장에서 추가 생산하게 되면 4공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권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감소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면 팰리세이드 모델이 나오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사드 여파에 대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게 돼서 나중에 타격을 입게 되면 결국은 어떤 공장에서도 제대로 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 감축이라도 되면 어떡할까? 여기서 이제 소비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팰리세이드를 정말 사고 싶어요. 1년 뒤에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델에 대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죠. 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차량인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고 하고 있어요, 지금. GM 같은 경우는 트래버스라고 하는 중대형 SUV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 소비자가 빠져나가게 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폐해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게 되는 노동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고 통 크게 생각해서 이 자동차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공과 혜택이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를 우리 현대차 노조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유진 의원님. 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98년도 정리해고 사태입니다. 그때 이른바 식당에서 작업을 하던 이른바 식당의 근무자들 200 몇십 명인가를 일방 해고하는 걸로 정리해고하는 걸로 그 사태가 마무리돼서 가까스로 큰 위기는 막았습니다만 그때 그 충격, 이게 내 회사다. 나는 이 회사 가족이다라고 생각했었다가 일방적으로 만 몇천 명을 일방 해고를 통보받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게 이제 경영상 그다음에 노동 관련 조직 학에서도 상당히 연구 대상이에요. 그 뒤로 완전히 이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있을 때 많이 먹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기아와 기근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이 축적해주기 위해서 과식하고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일감이 있을 때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엄청 전투적으로 노사관계가 변해버렸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지금 해당 공장에서의 그쪽 지역의 노조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잔업특근이 있을 때 계속 이거를 해서 돈을 내가 많이 벌어놔야 된다. 이게 현대자동차 임금구조도 문제인데요. 기본급만 받아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업특근을 다 했을 때 이른바 우리 언론에서 공격하는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고임금 노동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크고 뭐 주택에 대한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익감은 자꾸 줄어드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회사 전체의 이익이 얼그러져 버렸을 때 노조에게도 경영진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는 그 구조를 생각을 하면 노조도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결론은 사실은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경영 결정을 하고 노조에게는 통보하고 일만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하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서 위기를 분산시키고 기회는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회사가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조의 지혜와 선택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만 명이 계약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 팰리세이드. 과연 현대차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연일 SNS 정치로 구설에 올랐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엔 SNS에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이 노래가 배경으로 나왔다며 죽창가를 올려서 논란입니다. 80년대에 많이 불렸던 죽창가. 일본에 맞서 의병을 일으킨 동학 농민운동을 기린 노래로 고 김남주 시인이 쓴 시에 곡을 붙여 불린 곳. 하필 이 시점에 일본과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조 수석이 반일 색채의 죽창가를 올린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최근 항일 의병 모집 발언부터 대통령의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는 발언에 이어 조국의 죽창가까지 지금 항일 의병 일으켜서 죽창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청와대 이 같은 일본에 맞선 이딴 결속 메시지와 대일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유승민 의원이 한일 갈등을 두고 이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과 북한에겐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뭔가?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 자세를 일본의 경제 보복 외교 해결을 위해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희 의원. 페이스북 화면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네요.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지금 한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하고 자제하자라고 하고 잘 대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다음에 혹은 뭐 중진 의원이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저런 말씀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지금 불편하지만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이 한일 문제는 무슨 경제 문제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당장 최근간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갈등이 발생한 것도 외교로 생겼던 문제예요. 그리고 외교로 풀어야죠. 그리고 더 엄밀히 불편한 짓을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의 일종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의 대칼럼니스트 박재윤 칼럼은 이렇게 썼어요. 외교를 내치로 말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고요. 중앙일보의 이하경 컬럼니스트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보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동네 뻥축구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김현종 안보 2차장이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난번 하노이 북미회담이 잘못됐을 때 김현종 차장 그때도 갔다 와서 한 게 다 잘 됐다고 공항에서 얘기했는데 결국 한 건 8초 회담이었어요. 이번에도 돌아오면서 다 잘 됐다고 나만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중재 너 잘못된 표현이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아직 그런 반응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 얘기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지 국민들은 오히려 차분한데 정치권에서 감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오늘 아침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일각에서는 박용진 의원님, 박정화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경제 문제 상황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6.25 전쟁 직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장관이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안보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는 보면 한국이 제외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외돼 있고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동북아시아 국방 질서가 안보 라인이 정해지는데 지금 혹시 일본과 혹은 미국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분명히 이른바 경제 애치슨 라인, 그래서 새로운 그 안보 라인을 좀 만들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그림을 더 크게 그려야죠.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문제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 정부가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미국 대사관도, 워싱턴 대사관도 지금 사람이 하나 공석되어 있고요. 지난번 통화 논란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담당 자리도 좀 비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빨리 이 빈자리들 메우고요. 그리고 좀 크게 그림 그려서 일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질서 전체를 결정할 삿바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히 방금 말씀 주신 그 두 자리 공석은 이번엔 친한 사람 말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